있어서 그걸 다 저희가 소화를 하려면 굉장히 바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고 오늘 한희기 교수님께서 룰 오브 더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게임의 법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님 소개해 올립니다. 첫 번째 토론은 김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박수를 건성건성 치시면 힘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토론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건국대학교 학생들 아까 지도 교수님 나오시니까 큰 소리로 환호하고 토론자들 할 때 뭐 딴짓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자는 조희연 교수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조호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라스트지만 리스트는 아닌 마지막 토론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시고 변호인이시고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우리 천하람 당선인을 소개해 올립니다. 굉장히 입성하셔서 더 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큰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대학원생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게임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 토론자들께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영 교수님께서는 거의 발제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토론문을 쓰셨기 때문에 12분 그리고 2분을 더 쓰고 우리 조국 사무총장입니다. 천하람 의원님께는 10분씩 그러면 가까이에서 제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째려보면 바로 발언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 토론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헤니그 교수님께 지정 토론에 대한 잠깐 리스폰스를 부탁을 드리고 그 후에 청중들에게 또 기회 그리고 이메일 것까지 다 쳐서 제가 한번 인터액티브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김용 교수님께 부탁드리기 전에 너무나 짧게 2분 정도 주제 발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저희가 토론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헤니그 교수님의 발표에 가장 주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미국의 스쿨 가버넌스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는가? 미국은 전통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로컬 컨트롤이었는데 최근에 시장, 메이어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된 계기가 뭔가? 첫 번째를 헤니그 교수님께서는 싫어서 못하니까 밀어내는 게 커럽션이나 권한 남용 때문에 교육 너무 못한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첫 번째였고 그렇지만 뭔가 잘하니까 끌어당기는 풀 요인이 있었겠죠. 이 풀은 시장에서 이걸 시장 메이어 시장들이 이걸 컨트롤한다면 좀 더 예산을 늘린다든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매력적이다. 교육 선출된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말고 시장에게 맡겨보자, 메이어에게 맡겨보자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인데 우연히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1983년 네이션 앳 리스크 정말 미국 호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국 위기에 빠진 국가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새로운 동인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일본에 뒤처지고 다 미국은 문제다. 교육 호가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하는 동인이 합쳐지면서 요동을 치게 된다. 근데 그럼 그런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2개밖에 안 됐어요. 메이어가 컨트롤하는 게. 근데 12개를 늘더니 16개까지 늘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건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 사례로 시카고하고 뉴욕 사례를 말씀하셨죠. 시카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카고는 당초에 이제 시작은 보스턴에서 했어요. 1991년에 갑자기 메이어가 통제를 한 거죠.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시장에 리처드 데일리라고 하는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엄청나게 크게 개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와 잘했다 이거 국가 모델이다 라고 선정을 하면서 20 몇 년? 5년간이나 지속을 해왔다. 근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도에 선출된 시장이 아니다. 이거 해보니까 문제 많네. 우리 다시 한번 메이어 컨트롤을 포기하고 이 주민이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저는 거기다 파란색 표로 역시 이 모든 교육 정치는 뭐다? 흔들리는 시계추이다. 오른편 가면 왼편 가고 왼편 가면 오른편 간다. 근데 뉴욕 사례는 어떻습니까? 마이클 블룸버그 억만장자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제 조엘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감으로 임명을 하죠. 반대도 많았지만 엄청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어때요? 여기서는 여전히 건재하게 메이어 컨트롤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역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퍼스널한 파워, 퍼스널 커패시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지금 이 슈퍼 인턴던트는 여러분들이 비교교육 배우실 때 어떤 수준입니까? 스쿨 디스트릭트 레벨의 우리 지금 교육장 레벨입니다. 근데 교육감으로 친다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주가 50개가 있고 이 주 50개의 교육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은 치프 스테이트 스쿨 오피서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50명이 있죠.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주요 교육부 장관들이 임명되는 이 경향을 보니 똑같더라. 그 이전에는 로컬 컨트롤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주의 권한이 강화가 됐다. 바로 그것은 뭐와 맥을 같이 합니까? 이제 NCLB라든가 연방정부는 10%밖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센트럴 리진이 이제 교육에 점점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경향이 교육을 이제 우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정이 점점 일반행정으로 흡수되어가고 통합되어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인다. 그리고 당분간 이 트렌드는 우리가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당연히 거버넌스가 바뀌면 바꾸죠. 왜냐하면 개인의 법칙이 바뀌니까. 그러나 거버넌스 바뀌었다고 그럼 못한 데가 잘하고 잘한 데가 못할 거냐?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굉장한 파워와 여러 가지 동원해서 승자는 여전히 승자다. 그럼 한국에서는 교육감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감 선출 방식이 과연 바뀐다고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오픈 엔드 퀘스천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말 우리 해니그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30년의 롱 스토리를 짧게 주셨는데 저는 1시간 반의 스토리를 5분에 줄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발제문에 대해서 세 분의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과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의 우리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보고 정확하게 신호를 주겠습니다. 김영 교수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영입니다. 네, 우선은 그 학교 30주년 기념 네, 우선 학교 30주년 기념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꽤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창립 30주년이나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해니 교수님 발표 중에 보면 미국이 이제 메이어 컨트롤로 바뀌기 시작한 게 한 30년 됐고 제가 30년쯤 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학교 선택 논의를 강의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두 권의 책이 하나가 이제 처벤 머우의 그 Politics, Markets and American Schools 책이고 두 번째가 해니 교수님의 Rethinking School Choice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저자를 직접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실물 영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부르는 이 제도가 사실은 미국이 발명하고 일본과 한국에 이전된 제도입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일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함께 일본 역시도 이 제도 변화에 대한 제도가 좀 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얘기를 좀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토론 시간 좀 제한돼 있어서 자료를 중심으로 조금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두 가지 정도는 해니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4쪽의 첫 번째 문단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좀 들어온 얘기는 미국의 이제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이른바 그 아웃사이드 머니, 외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조금 잘 보이지 않는 미국의 독특한 현상 같아서 이 아웃사이드 머니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이 교원 노조가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 또 선거 이후에 이 교육자들에게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4쪽의 아래쪽 문단을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하고 일본 가운데 일본이 우리보다는 미국의 변화 흐름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은 기초단위하고 광역단위 모두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단위 운영이 훨씬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초단위를 운영하지 않고 광역단위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교육 자체를 체감하기는 어렵죠. 근데 일본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947년부터 1955년까지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후로 이 단체장의 영향이 점점 강화됐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2004년에 일본에서 이제 지방교육 행정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단체장의 권한이 정말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경을 보면 기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진의 사안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교육위원회가 이진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직접 처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됐다고 하는 점,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그 시민들의 요구에 조금 더 직접적인 정책을 시장이 추진하는 그런 거랑 흐름이 좀 있다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할 문제는 뭐냐면 일본도 아까 이제 미국 설명하실 때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가 먼저 시장 통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가 이런 걸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쿄나 오사카가 상당히 극우화된 도시거든요. 이 시장들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교육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 학생을 동원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학교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교실에 일장기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 지배에 대한 반대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뭔가 하면 학교마다 뭡니까 일장기를 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행사할 때 기미가요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는 교사들과 면직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 국민교육 헌장하고 비슷한 전쟁 전에 일본의 교육 치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매우 국가주의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천황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폐전하고 나서 완전히 다 땅에 묻어버렸는데 오사카에서 근래 이걸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5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이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푸시 요인하고 풀 요인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일반 행정의 교육 행정을 통합하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교육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종합 행정의 묘를 살려서 지방 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 그 시장 통제가 강화되는 거랑 비슷한 그 주장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계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육계 다수가 2000년대 초부터 여기에 굉장히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 대한 통합을 상당히 저항했는데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젊은 세대는 그 옛날 다 잊어버려가지고 모르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35쪽에 중간쯤에 보면 1963년에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지방 교육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교육관계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입시켜야 되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등을 수시로 일반 행정 부문에 유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다음에 교육관계 공무원 교사들입니다. 이 정원을 기동 배치라는 명목으로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시키는 예가 다반사화되어 있다. 학교 수용비를 이용해서 일반 행정부서에 임시 직원을 배치하거나 실제조차 있다. 이게 그 당시 보도 내용이니까 이 무렵에 지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때가 언젠가 하면 단체장이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여준 뭐 이런 배경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쪽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교육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을 들어서 제도 개편의 필요를 주장하는 모습이 높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교육감 후보자가 넓은 범위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선거 활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교원 노조나 이익단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이후에 정책 과정을 왜곡한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단체장 시절에 교육장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자치 완전 통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 목소리는 여야 정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리로서 교육감이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약간 조금 다른 배경으로 정책을 바꾸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니 교수님께 드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발표해 보면 시카고나 뉴욕, 시카고나 보스턴 같은 데서 이제 교육장을 교체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이제 교육 정책 역시 바뀌는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근데 미국에서는 이 교육장의 교체와 이 교육 정책의 변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니우 교수님은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방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을 이제 시사하고 계신데, 저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지역 없는 교육자치와 약체화된 민주주의라는 이렇게 저는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전받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강력하지만 지역교육과정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지역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교육계는 이 변화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형성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역시 이를 향한 노력 역시 상당히 미약합니다. 교육감 주민직선 제도 도입 이후에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는 확대되었는데 시민 다수는 여전히 관객 위치에 있는 관객 민주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역 수준의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 생활권 단위 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관객 민주주의랑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적 현실 때문에 향후의 제도 개편이 강제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당제 정치 구조, 그 다음에 극단화하는 정치적 대립,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의회의 일당 지배, 교육 시민사회의 미약한 정치력, 근래 드러나고 있는 일부 종교 집단 등 특별한 이익을 가진 집단들이 정치 행위자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가까운 장래에 제도를 통합했을 때 그 후유증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히려 교육감 제도 개편 이전에 지방의회 구성과 활동을 점검하면서 의회가 말 그대로 레이맨 컨트롤의 기구로서 역할을 어떻게 높여가도록 할 것인가, 동시에 교육 시민사회의 영역과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더 선차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교육 자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 개편, 교육감 성과제도 개편 이전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회를 보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시계를 셋업해서 끝나자 바로 끝내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토론을 일일이 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 사례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그렇지만 아까 헤니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 행정에 통합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그 전에 숙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헤닝 교수님도 질문 2개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Professor Henning, you have 2 questions from Professor Kim. The first question would be, what would be the outside money? How they influence upon election? But not right now. You have to prepare, and I'm going to give you a chance later on. So there's the first question, and then how the teacher union get involved in this kind of process? There's the first ques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s, we talked about Chicago and the New York case, and then in the case, there's some failure and success, and what would be the response of the resident when new superintendent and new mayor came, and then they introduced new policy and it's a fail, and what's happening? What would be their response? Okay, later on, I'm going to give you a chance. Thank you. 저는 오늘 저희 사회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임 학회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2번째로는 우리 조호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먼저 원고를 보내셨는데 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토론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길지만 10분 안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부럽습니다. 저도 스톱워치 켜놓을게요. 조영 교육감님께서 오셨으면 아마 만남을 기대하고 오시기도 했을 텐데, 그죠? 못 오시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정치학회 30주년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에 조영 교육감님 같은 좀 무거운 분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벼운 사람이 와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요. 현재 현직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을 교육청에서 장학관도 하고 교육청도 한 교육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해릭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늘 특히 진보교육학자라든지 아니면 혁신교육을 이끄는 분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때때로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도 했죠. 워싱턴 교육감이었던가요? 네, 미셸리. 네, 미셸리. 성적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가지고 회자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교육감을 인용을 해서 저렇게 드라이버를 걸면 소위 표준화된 시험의 성적이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와 문책이 주어지는 미국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석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적이라는 하나의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의 부분을 평가하지 않는 성적 부분을 지나치게 교육 행정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테일하게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장에 쭉 있으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학교의 자율성과 그 자율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소위 민주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교육감이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교사 때도 해왔고
나는 이제 장학관 교장일지로 쭉 해왔는데 특히 진보교육감 10년 기간 동안에 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소위 교육 행정의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교육 행정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출직 교육감이 민주적인 그 행정 이니시티브를 작동시키고 그게 학교의 자율성을 주어질 때 예전에 보수교육감 소위 뭐 10년 전에 제가 교사할 때 보수교육감님이 계실 때 그때 저희들이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생동감 이런 것보다는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이후에 10년 동안의 그때는 제가 이제 관리자였습니다만 그때 학교의 생동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과 소위 민주성, 학교의 민주성을 좀 더 떼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감 선출 방식이면 좋겠다. 저는 뭐 아주 나이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것이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적 기준은 뭐냐면 교육감 선출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은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을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육감 제도는 선택의 그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학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이 소위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소위 시대 변화와 그다음에 교육의 본질과 그다음에 학교의 그 아이들의 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소위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발제문에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써놨는데 특히 저는 김성천 교수하고 노명순 교수가 교육감 제도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그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감 선출 제도를 고민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등등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가치 쪽에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우선 먼저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과 그 다음에 학교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 공동체성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글로벌한 보편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좀 더 구현해 줄 수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 뭘까?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미래 사회 모습들을 제대로 구현해 주려면 거버넌스가 유연해야 되고 거버넌스가 역동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연함과 역동성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무엇일까? 아마 플라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하니까 교육감 선출 방식이 나름 그려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육 행정이 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이끄는 가치는 교육 행정 속에 어떤 가치일까라고 했을 때 분권적이고 저는 수평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해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소위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
100년 동안에 우리 사회를 조직을 지배했던 가치가 바로 과학주의와 실증주의.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의 효율성 가치.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포함하는 이 통합성이라는 가치는 어쩌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안민족적인 것이 통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효율성과 통합성의 가치를 가장 민주주의적인 경험을 많이 해온 미국에서 이게 어떻게 교육 속에 관철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 효율성과 통합성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사회자님 눈치가 보여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제가 제 원고를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 선출 방식을 이야기를 할 때 물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경험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과 이 사회의 바람직한 소위 공동체적 가치 등등을 쭉 축적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걱정스럽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10분, 제가 5시 14분을 데드라인으로 적었는데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호규 사무국장님은 교사 출신의 장학관을 거쳐서 현재 교육계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토론의 키워드는 김용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죠. 누가 교육감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적,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 아까 김영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의 교육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나치게 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선출에 좀 관심을 갖는데 그 부분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And Dr. Henning, you also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in Washington D.C., once upon a time, there's a superintendent called Michelle Lee, and she was a Korean, and she introduced many innovative systems, and then especially one of the kind of parameter is, of achievement level. So do you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think about achievement level as a parameter of this reform? And the second question is, in the United States, you are the country, father country of the democracy. And how dare those democratic countries focus on the positivist effectiveness, right? When you combine those, to mayor control of this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means that you give up those democracy and then you'd rather pursu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So how do you think about it? So now, so far you have 4 questions.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플로어에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분들을 교수님께서 엑스트라 그 성적에 반영을 하실 것 같아서 다들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교육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천하람 당선인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뭐 학술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의 실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제가 정치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실제 보고 또 느꼈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에 바탕으로 제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또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즘 정치하는 약간 관종류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근데 저희 관종류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 나중에 하다가 선거 떨어지면 교육감 선거 나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실제 이제 정당 공천은 없지만 경선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진영 단일화 같은 것들을 볼 때 2가지입니다. 인지도가 깡패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면 조직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뭐 제 선수나 나이에 비해서는 인지도를 잘 쌓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총선 삐끗하면 교육감 선거 한번 준비해 볼까? 라는 얘기들을 하고 저는 실제로 다음번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낙선한 주로 중진 의원들 중에 특히 교육비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교육감 선거를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그 전통적인 의미의 유능한 신인이라는 게 나오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광역단체장 수준의 레벨의 넓은 선거구에서 내가 인지도를 정치인으로서 쌓았거나 아니면 다른 유명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교원 노조의 도움이라든지 뭔가 조직이 붙어 있지 않다면 내가 시민으로서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저희같이 약간의 인지도를 쌓은 정치인들은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교원단체 접촉하면 됩니다. 제가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조직이 조금만 붙어주신다면은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판을 짜고 접근하기가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지금의 교육감 선거판이다. 여의도에서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치 교원 내지는 교직원들이 셀프 가버닝 한다라는 취지로 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의 관여가 늘어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교육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원과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원단체에 정치적인 빚을 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 자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내지는 학부모들이 민주적으로 교육에 대해 가지고 셀프 가버닝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지 교원단체나 어떤 특정 그룹이 그 프로세스를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행정자치다라는 뭐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이 구청에 있는 공무원 노조가 구청장 선거나 시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결탁이 일어난다면 이게 교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무원 단체와 예컨대 시도지사, 출마자 사이의 결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반 시민과 자치단체장의 괴리를 더 심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게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발표의 요지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뽑는 프로세스 자체가 난장판이고 꼴불견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진보 보수 교육감, 보수 교육감을 각자 단일화하는 과정들이 벌어질 때요. 오히려 그 진영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극단화된 주장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정당이 있는 게 아니고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더 빡센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정당 공천이 있다면은 정당은 보통 각자의 베이스,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선거 때는 오히려 균형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보수 진영 정당, 진보 진영 정당이 있다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보수 교육감 후보라면 좌클릭, 진보 교육감 후보라면 우클릭을 해가지고 보다 중도 지향적인 후보나 정책을 펼쳐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육감 선거 시스템은 특히 진영별 단일화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신인을 발굴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을 잘라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보셨을 때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은 저희가 공천 심사라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을 이유로 한 컷오프 기능이라든지 집에 가실 때가 된 분 이제 은폐하시라고 컷오프도 하고 유능한 신인이라면은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신인 가산점이나 청년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인의 등용을 촉진하는 기능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정당의 관여가 형식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도가 깡패인 싸움으로 내지는 인지도를 급하게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선명성 경쟁으로 나아가는 지점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하다가 잘 못하면 그 사람이 잘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당 같은 경우에 특히 광역단체장이 재선이나 3선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같은 정당 소속의 교육감이 이제 재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잘못하고 난장판을 치는 거에 대해서 정당이나 해당 단체장이 당연히 견제하고 아니면 뭔가 어떤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정당 차원의 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다 배제되어 있고 그 교육감이 잘 못하면 그 책임은 교육감 그냥 다음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정당의 레거시나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시민들이 정당의 관여 없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적 무슨 자율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서 뭘 얻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를 키우는 학부모를 키우는 거 아니죠. 초등학교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만은 4년에 한 번 정당 관여가 배제된 교육감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치적인 중립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본인들도 굉장히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진영화된 사고, 진영화된 선거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교육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일 것이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니 교육감 선거 정당 관여 안 해도 어차피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당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 정치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정당 관여를 배제하니까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냐면 교원들이 정당 가입 못하게 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행사 못하게 하는 걸로 이게 약간 오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군사정권 시절에 약간 교육 교원들의 정치 집단화를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상하게 작동해가지고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하는 것들을 제약하는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형태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감 선거와 정당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한 결과고 그게 우리 교육의 어떤 가버넌스나 실제 교육 정치에 있어서 많은 왜곡 그리고 부작용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정당이 그다지 국민들 보였을 때 잘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아무런 통제나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인지도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조직을 등에 업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는 이 현실보다는 최소한 정당이 개입하는 시스템이 1g이라도 나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유 사무국장님께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 메시지 좀 전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천하람 토론자의 주장은 결국 오히려 정당을 배제하지 않고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적절한 임무를 우리가 소모적이지 않고 적절한 임무를 발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수님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분의 이제 토론을 다 드리면서 굉장히 각자의 배경도 다르시고 또 생각이 다르셔서
한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다 제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은 저희가 많지 않아서 먼저 짧게 헬리그 교수님께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다음 플로어에 추가 질문을 제가 하도록 드릴 텐데 추가 질문은 꼭 오늘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 자체가 다들 주제 발표 겸 이제 인사드리십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우선 Professor, I'd like to ask you to give us a quick response for those 4 questions first, and then later on we will have any further chances. So can I first say something general and then take the 4 questions? Let's do it. So I want to say generally, 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en you cook a meal, most people want to have some meat, some rice, some salt, some spice, some vegetables.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And when it comes to schools and school governance, people want to have some accountability to citizens. They want to have some central orientation and consistency. They want to have some autonomy to the local level where values and situations may differ. They want to have some degree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relying on those who understand teaching and curriculum. 좀 기네요.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위에 어떤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No one wants all salt, and no one wants all vegetables. But finding the right mix is very difficult. 네, 뭐 소금만 가지고도 요리가 안 되고 채소만 가지고도 요리가 안 됩니다. 어떤 조화와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음식이 되는데 그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sometimes, this is my last general point, sometimes people hope that choosing the right governance structure will solve that problem of getting the right mix of these values and priorities, these spices and these things to eat. 사람들이 어떤 교육 정책이나 새로운 거버넌스를 가지면 이 모든 음식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적인 거버넌스를 보통 기대를 합니다. But ultimately, it depends on a push and a shove, a trying, seeing whether you like it, add a little more spice, add a little more meat. It's hard to get it down exactly beforehand.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궁극적인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Now respond to this particular questions. A little more on outside money and teachers unions. 첫 번째는 그 외부에서 오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영향과 교원 노조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raditionally, teachers unions have been seen as disproportionately powerful in local school politics. 기본적으로 교원 노조는 지역 교육 정치계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complaint has been that they've served the interests of teachers but not the interests of students. 그래서 그 교원 노조는 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받곤 합니다. And to some extent that's been true. And sometimes it's been more true than others, and in some places it's been more true than on others.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더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니기도 합니다. But it's no longer true in the US that the teachers have complete control. 근데 미국에서 교사가 교육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갖다는 것은 더 이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And outside money is part of that. Wealthy donors, reformer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reform agenda have been challenging the teachers unions at the local level.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혁가들이 그 어떤 자금을 이용해서 특정한 아젠다를 가지고 그걸 지지해서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어떤 사례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Second question, what's the public's view of mayoral control and the superintendents that have come about? First point to emphasize,
is most Americans are not paying attention. 시장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까 질문한 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대부분 미국인은 아무 관심이 없답니다. They may have a sense that they like what's happening or they don't like what's happening, but they don't track it down to who's responsible or what governance structures are in place. 보통의 필남 필부들은 그냥 뭔 일이 일어나는지 좋은 일이 일어나나 나쁜 일이 일어나나 정도에 관심이 있지 누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걸 추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That said, generally I think it has been the case that as evidenced both in Chicago and New York, that mayoral control has left many parents dissatisfied. 실제로 뉴욕과 시카고에서 그 시장 통제가 시작이 되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And that's sometimes because the parents disagree with the specific reforms that the mayors are pushing. 어떨 때는 그 학부모들이 그 교육 시장이 추구하는 특정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But it's more generally tied to their sense that mayors don't hear them. They have a hard time getting their view across to mayors.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 학부모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그 시장이 권한을 가졌을 때는 자기들 목소리가 들려지기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 시장에게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So maybe I can use that to transfer to question number 3 about Washington D.C. and Michelle Rhee. 3번 질문은 그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리가 그 워싱턴 D.C.의 수도의 교육감이 돼서 보여줬던 교육 정책의 변화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So Michelle Rhee was the first chancellor superintendent appointed after Washington D.C. went to mayoral control. 미셸 리는 워싱턴 D.C.가 시장 통제로 교육에 대한 권한이 바뀐 다음에 임명된 최초의 교육감입니다. And like Paul Vallis in Chicago, and like Joel Klein in New York City, she pursued an aggressive agenda, including emphasis on test scores and test-based accountability. 그 시카고의 발라스나 뉴욕의 클라인처럼 미셸 리도 그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교의 책무성을 평가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노력을 들였습니다.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think she was right, but the public generally indicated that they were unhappy, and it's in part unhappiness with Michelle Rhee that accounted for the mayor losing in his next election. 어떤 사람들은 미셸 리가 옳다고 라이트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미셸 리가 한 거 가지고 되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미셸 리를 임명한 시장이 낙선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Question 4. For historical reasons, it is the case that mayoral control in the U.S. cities that adopted it has tended to be associated with emphasis on testing, on efficiency, on holding schools accountable. 그러니까 그 시장 통제가 강화된 게 그래서 효율성이나 그 통합성, 효율성이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주로 강화한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That's because the groups that favored test score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were the same ones who pushed for mayoral control.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이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익 집단들이 오히려 시장 통제로 교육이 바뀐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오히려 그걸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ut it's a little less clear whether mayoral control necessarily leads to focus on test score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t's not necessary.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시장 통제가 시험 성적이나 아니면 학교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정말 강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For example, just one example, after Michael Bloomberg was mayor, the next mayor of New York City was Bill de Blasio. 예, 처음에
뉴욕의 시장 통제를 도입한 거는 블룸버그인데 그 뒤를 이어서 시장 통제를 계속한 것은 디 블라시오 뉴욕 시장입니다. Bill de Blasio was less a fan of test-based accountability, less a fan of school choice and privatization, less a fan of focusing on efficiency. 예,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이은 디 블라시오는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학교가 성적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목매지도 않았고 학교 선택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민영화와 관련된 거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Unlike Michael Bloomberg, who appointed a lawyer as his first chancellor rather than the teacher, Bill de Blasio turned to longtime educators to serve as chancellor. As former teachers.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블룸버그가 변호사 출신을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신 분인데요. 그분을 교육감으로 선출한 것과 달리 디 블라시오는 평생을 교육자로 지낸 교사를 교육감으로 임명했습니다. And finally, while Michael Bloomberg and Joel Klein emphasized closing schools, test-based accountability, school choice, Bill de Blasio's main policy achievement and emphasis was ex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al pre-K for 4-year-olds.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어떻게 보면 학교 선택이나 시험 성적을 되게 강조했다면 디 블라시오는 그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의 의무 교육과 그 교육을 되게 강화했고 Pre-kindergarten for 4-year-olds, for all 4-year-olds. 그러니까 그 4살짜리가 유치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보육을 하는 이걸 갖다가 아주 정책으로 강하게 밀었고 3 for all 4-year-olds. 죄송합니다. So a very different agenda, different mayors, a different agenda. 그러니까 그 시장 통제가 어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고 시장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정책 의제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시간 없지만 헤니그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스 베버가 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왜 만났느냐, 왜 만났습니까? Selective Affinity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우연히 만난 거다. 지금 오늘의 내내 토론이 메이어 컨트롤과 그러면 막 테스팅이라든가 efficiency, accountability 이런 것들이 왜 한계 같느냐?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럼 숙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나머지 10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 많을 텐데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3개 정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 한두 개 뽑아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신지 먼저 밝히시고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그리고 코멘트면 30초 이내에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일 전 회장님 먼저 말씀하셨고 그럼 김혜숙 전 회장님 먼저 말씀. 예, 헤닉 교수님께 말씀 여쭙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메이어럴 컨트롤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리버스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휴식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16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9개 디스트릭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아주 그 포션이 작다. 그래서 이게 변화된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에듀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런 컨트롤 양태가 100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t should be clearly this is not a major trend, but this is like a moment of transformation. Clarify.
It's correct that there was a major trend, but then it's ebbing, and there is some backflow and resistance. The broader shift from education-specific institutions to general-purpose institutions, though, I think is continuing.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주제가 이 시장 통제로 맞춰져서 그런데 이 교육 자치, 그러니까 교육만 단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해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I'll say one more thing. That's evidenced, for example, by the fact that even where mayors don't have formal control, they're getting more involved in talking about education and trying to influence education. 그러니까 시장의 경우에 이제 그 형식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이제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교수님은 김용일 교수님께서. 네, 저기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입니다. 우선 그 천하람 당선인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글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선출제도, 디자인된 선출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이나 후보자들, 특히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꼴불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냥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참담함 뭐 이 정도는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정치학회는 적어도 그렇게 아까 교육의 정치 중점을 왜곡시켜서 이해했던 방식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교사들의 강연 속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이시라 앞으로 자주 뵙기를 희망하고요. 하이네그 교수님께는 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한국 교육 정치학회를 창립할 당시에 미국 교육 정책의 상황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1969년에 그 미국의 ARA의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으로 PEA, 그 Politics of Education Association이 만들어져요. 1969년에. 그러니 올해가 55년 됐어요. 딱. 그런데 반세기 후에 25년 후에 한국에 1994년 4월에 교육정치학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 정치학회가 올해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정치학회는 30주년, 미국교육정치학회의 뿌리는 55년 전에 이 55년 전에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으로 출발했던 PEA는 지금 ARA 디비전 L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Education Policy and Politics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육정치학회의 30주년 기념행사에 오셔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내용 여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육정치학회 30주년에 대해서 이 축하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혹시 제가 사용한 단어가 너무 좀 과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참담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강한 그 꼴불견이라는 워딩을 썼던 이유는 실제 이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선거 진영 단일화라는 것이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금전적 대가관계가 오가거나 왜냐하면 그 단일화 이전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일화의 법이나 단일화 여부를 두고 굉장히 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협의에 2016년 12월 국회에서 예, 저도 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참담한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 모두의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뵙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앞으로 국회에 저희의 아주 스트롱 서포터즈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교수님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 한번 신분을 밝혀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질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자서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조현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교육행정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혜직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교육감 제도에 대해서 역시나 미국도 관심이 없구나. 한국에도 지금 그 깜깜이 선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시장의 그 통제로 들어간 그 교육감 제도에 학자로서 보시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지만 전문가로서 보시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번역을 하시고 나중에 네, 마지막에 같이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질문 받고 그리고 네, 아유 또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이네요.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천하람 당선인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진영과 그 다음에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선거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당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표 몰아주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정당 공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천하람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본인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뭔가 그 비판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미 학생은 이번 학기 교육조직 행위로는 A+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한 분씩 질문을 나눠드리고 마지막 한마디씩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용훈 교수님께서는 프로에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온 질문 가운데 혹시 광역단체장이 통제를 많이 하면 격차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조호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먼저 천하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고 좀씩 생각을 해야 되니까 김용 교수님 그리고 조호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니 교수님께 마무리 멘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동감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개혁신당도 양극단의 진영 논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은 굉장히 이제 호조로 출발했는데 이 양극단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저도 겨우겨우 300번째로 못 닫고 들어와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정당 공천을 한다고 해도 보수 진보 간의 양극화가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또 여전히 그게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만약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낸다라고 한다면 저희 굉장히 정말 심사숙고해서 막 죽을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짜내서 그게 저희 당의 어떤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양대 정당도 겉으로 봤을 때는 저런 한심한 인간들을 하나 싶지만 나름대로 고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마무리하자면 시간 다 됐으니까 완전히 나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아니 뭡니까? 저 메일로 들어온 질문이 이제 광역단체장이 교육감 선임에 많이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 격차가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선거가 거듭되면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다가 지금은 전국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의 수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그럴 거라 격차 커질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 제도가 핵심인 것 같지 않고 이 교육 자치 구조를 좀 바꾸는 게 오히려 선차적인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권 자치라고 표현한 조금 더 자치의 단위를 하향하면 뭐 당연히 교육감의 권한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선출의 문제가 조금 부차적인 과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학교장 선임 제도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학교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바꿔놔야 이게 그 선임 방법에 대한 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결론은 제 책에 있습니다. 조교 치시면 학교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당연하죠. OECD 국가 중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장학사 생활을 왕노희 교육감님, 조영 교육감님 시대에 이제 했는데, 교수님들 유능하신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허리문 기간이 저희들 학교 현장 교사들하고 한 2년 정도는 흘러야 조금 전문성이 이제 갖춰지시거든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하게 하라. 그게 바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힐리그 교수님께 전체 마무리하면서 아까 답변도 하시면서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o let me say first that I'm very pleased that to be here and that there is a Korean Society of Politics and Education, because I think in both countries there's been a long tendency to think we should keep politics totally out of education. But you can have bad politics and you can have good politics, and it's important if you want to see reform, not just to change the structure of governance, but change the politics, the mobilization of citizens, the informing of citizens so that they get involved and participate and help clarify values and debates regardless of what the system is. So I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And I think that's my final comment as well, which is to say, I'm sorry. 계속 들으셔갖고 영어 능력이 이렇게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양국에서 모두 그 정치를 교육에서 뛰어놀라고 했던 그런 뭐 시도도 있었고 또한 그런 관점이 되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어떤 그 구조의 변화, 거버넌스의 변화를 갖고 오는데 그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거보다는 정치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게 뭐냐면 시민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하는 것들 갖다 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지 구조 자체에만 신경을 쓸 것은 정치의 역할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중간 잘라먹고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Final point, and that's to say, in focusing on governance structure as we have today, not to forget to focus on politics, because a big part of w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no matter what the governance system, is getting parents and citizens
informed and interested. If you hold an election and no one comes, and only a few people come, it's not going to produce good results no matter what.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지배 구조,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든 간에 정치에 제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생겼을 때 뭐 그것이 결국에 정치적으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투표의 현장에 누구도 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흘러가니까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그런 종합 토론이었지만 그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또 플로어에 계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까지 매우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자로서 오늘 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의 최대 동향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 결과 결국 헤니게 교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가버넌스가 바뀐다는 것, 가버넌스는 패너스야,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 가버넌스는 바뀐다 하더라도 물론 개인은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게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각 토론자들께서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방안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육정치학회 30주년의 이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 교육감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잊혀져버린 학교 없는 교육개혁, 학생 없는 교육 이걸 우리가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하면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되도록 할 것이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마련됐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든